안녕하세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중락입니다. 오늘 전문의로 얼굴을 구별하는 점박이 물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점박이 물범입니다. 우리 백령도에 가면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인데요. 이 점박이 물범은 크기가 한 1.7에서 1.8m 정도 되고 체중은 한 120kg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사는 해양 포유류인 점박이 물범과 비슷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그 기각류라고 하는 동물들을 소개해 드리고 점박이 물범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각류는 말 그대로 지느러미 모양의 발을 가진 해양 포유류입니다. 한자로 지느러미기, 그리고 다리각, 그리고 무리류자를 써서 기각류라고 합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도 핀니페디아라고 하는데요. 그 날개, 깃털, 지느러미 뜻을 가진 피나, 그리고 다리를 뜻하는 페디스가 합쳐져서 피니페디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러 가지 기각류 이름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주인공이 물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범을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은 바다표범 또는 해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해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물개가 있는데 물개도 예전에 한자를 써서 해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멸종하고 사라진 바다사자가 있는데요. 이 지방 방언으로 강치, 가재, 또 한자로 해수, 해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동물들을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범, 물개, 바다사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기각류의 종류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물범류, 그리고 바다사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코끼리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물범류는 다리가 짧고 그 다음에 머리에 보면은 귓바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귓구멍만 뚫려 있고요. 그 다음 바다사자류 같은 경우는 발이 좀 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귓바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바다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큰 엄니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귓바퀴는 없는데 다리는 좀 길기 때문에 물범하고 바다사자의 중간 정도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범류는 전 세계에 한 14종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사자류는 18종, 그리고 바다코끼리는 딱 한 종만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지금 점박이 물범하고 그 다음 물개, 큰 바다사자 이렇게 세 종류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바다사자는 1970년대에 멸종해가지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물입니다. 그럼 물범류하고 바다사자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참물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입니다. 얼굴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범류 같은 경우는 이 밖에 귓바퀴가 없이 그냥 구멍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이 귓바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범류와 바다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귓바퀴가 있다 없다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물범류는 earless, 즉 귀가 없는 기각류, 그리고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eared seal 해가지고 귀가 있는 기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범류와 바다사자의 차이는 귓바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그 물범류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물범류는 다리가 짧고 이 육지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온몸을 땅에 닿게 해서 엎드려 있습니다. 반면에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이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뒤뚱뒤뚱 하면서 걸을 수가 있어요. 물범류 같은 경우는 이 발이 짧기 때문에 육상에서 이동할 때 이 걷는 게 아니라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거리면서 배를 이용해서 이제 걷게 됩니다. 근데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이 발을 이용해서 뒤뚱뒤뚱 하면서 걸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물범류하고 바다사자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물범류 같은 경우는 이 어깨부터 손목까지 이 몸속에 뼈가 숨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가지고 손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발이 짧고요.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팔꿈치까지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손까지 나와 있는 게 바다사자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조금 다르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기각류 중에 또 헷갈리는 종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바다사자와 물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캘리포니아 바다사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물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그 바다사자 같은 경우에 온몸에 털이 짧고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몸의 털의 길이가 거의 같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물개 같은 경우는 이 속털이 짧게 있고 겉으로 길게 긴 털이 따로 나 있는 이중의 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물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그 한 곳에 머무르면서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물개 같은 경우는 번식할 때만 육지에 올라오고 평소 생활할 때는 먼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바다에서 관찰되었거나 관찰할 수 있는 기각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강치라고도 불리우고 또 지방방언으로 가재라고 부르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바다에서 남획을 하는 바람에 1970년대에 멸종한 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어부들이 이 독도에 와서 이 강치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그 바다사자의 분포 범위가 한반도 주변하고 일본 열도, 그리고 사할린, 캄차카 반도에 이르기까지 이 동북아시아 바다에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하고 우리 바다사자하고 같은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바다에 살던 바다사자랑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바다사자는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구상에 우리 바다사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음은 큰 바다사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도에 울릉도에서 관찰된 큰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보다 덩치가 크고 그리고 좀 더 밝은 빛깔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사자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름도 큰 바다사자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큰 바다사자는 우리 동해, 그리고 일본 열도, 오호츠크해, 그리고 캄차카 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북태평양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 관찰되는 큰 바다사자는 북해도나 사할린 근처에 있는 무리 중에 일부가 동해로 내려왔을 때 관찰되는 개체들입니다. 다음은 물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3년도 울진에서 구조된 물개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 물개는 그 눈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먹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탈진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구조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키우고 있는 개체입니다. 물개는 우리 태평양, 북태평양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동해뿐만 아니라 베링해,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넓게 퍼져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사자나 큰 바다사자처럼 그 육지에 어떤 한 곳을 정해놓고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개들은 평생을 먼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대신에 그 북태평양에 있는 7개의 번식지에 그 번식할 때만 육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번식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관찰되는 물개들은 그 사할린에 있는 튀레니 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7, 8월이면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름에 태어난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오츠크해 전체가 얼음에 갇히게 되면은 그 태평양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동해 쪽으로 일부 내려와가지고 겨울을 나고 여름이 되면 다시 먼 바다로 나가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 올 때 대개 보면 그 어린 개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냥 능력이 좀 떨어지고 해서 탈진을 하거나 죽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그 오늘 강의의 주인공인 점박이 물범입니다. 점박이 물범의 분포 범위는 우리 황해하고 그리고 동해, 그리고 오호츠크해, 베링해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알래스카 쪽 점박이 물범,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쪽 점박이 물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점박이 물범이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백령도에서 주로 분포하는데요. 백령도에서 여름을 나고 가을이 되면 털갈이를 마쳐가지고 그 중국 쪽 바레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레만에서 겨울 번식을 하고 다시 봄이 되면은
우리 백령도 쪽으로 내려오는 회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전박이 물범의 그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이 위성 추적 장치를 단 전박이 물범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머무르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진이 그 중국에 가서 전박이 물범 10개체에다가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바레만 쪽에서 이제 이 물범들을 풀어줬는데요. 이 얘들이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돌아다니는 모습을 위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그 백령도를 지나서 심지어 우리나라 남쪽인 해남 끝까지 내려오는 개체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그 경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구출한 전박이 물범입니다. 이 물범을 구조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살피다가 2013년도 6월 달에 울산 앞바다에서 이제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9일 만에 러시아 포시에트만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달을 머무르다가 겨울이 됐을 때 12월 달에 다시 남하하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중국까지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200일 정도의 6,600km를 이동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처럼 전문의로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전박이 물범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각기 다른 두 개체의 전박이 물범을 보고 계신데요. 왼쪽에 있는 개체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체가 전무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몸에 전무늬가 있지만 가장 관찰하기 좋은 얼굴 쪽의 전무늬를 이용해서 개체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문처럼 이 각각 개체별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전무늬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개체가 어디에서 나타났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사람들이 다 직접 보면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마리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구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백령도에 있는 그 물범들을 관찰했을 때 그 제일 많을 때가 한 300마리 정도가 이 백령도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비교한 결과 한 1년간 백령도에 700마리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장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어떤 개체는 일찍 와서 일찍 가기도 하고 어떤 개체는 늦게 와서 늦게 가기도 하고 어떤 개체는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개체는 잠깐 머무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개체 수를 파악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구별을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박이 물범은 여기 보시는 우럭 같은 어류하고 그 다음에 두 종류 그리고 각각류를 즐겨 먹습니다. 어릴 때는 산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게나 새우 같은 각각류를 주로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성장함에 따라 재빨리 움직이는 어류들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전박이 물범을 잡아먹는 천적이 있는데요. 바로 백상아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9년도에 그 백령도에서 관찰된 백상아리의 사냥 모습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물범 주변에 백상아리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염탐을 하다가 이 전박이 물범을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공격한 뒤에는 그 주변 바다가 이렇게 피로 물들 정도로 굉장히 난폭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백상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가끔 출현하는 범고래도 이 물범을 즐겨 먹는 포식자입니다. 백상아리나 범고래처럼 전박이 물범을 직접 잡아먹는 것 말고도 전박이 물범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혼액인데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펼쳐놓은 그물에 이 물범들이 걸려가지고 상처를 입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 물범들이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 얼음이 충분히 얼지 못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전박이 물범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전박이 물범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동물 2급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범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체 퍼즐로 점박이 물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우리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내장기관이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 머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기도하고 식도 연결되고, 이게 우리 호흡할 때 필요한 폐입니다. 허파이고, 그 다음에 허파 밑에 심장이 있고, 그 다음 간, 그 다음에 위, 비장, 그 다음에 신장, 창자, 항문까지 이어지는 그 내장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거의 내부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 안에 이렇게 어깨뼈와 팔뼈가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손목만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범들이 발이 짧고 걷지를 못하고 그냥 물 밖에서는 기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중에 이 그림 있는 부분이 밖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부속품은 이 뒤쪽에다가 조립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일 앞에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19번을 여기에다가 꽂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여기 그 홈이나 요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뭐 풀이나 접착제 없이 이렇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물범의 몸통을 감싸는 부분을 결합하기 위해서 안쪽에 뼈대 역할을 하는 종이를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조립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겉의 피부를 이제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눈, 코,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 구멍만 있습니다. 물범의 특징이 귓바퀴가 없고 구멍만 있다고 했는데 여기 그림에도 구멍만 나 있는 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골격 부분이고요. 이 뒷발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 물범들은 육상이나 얼음 위에 올라왔을 때는 애벌레처럼 이렇게 배를 꿈틀거리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물속에 있을 때 헤엄칠 때는 이 뒷발을 쫙 펼친 채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범이 완성됐습니다. 물범들이 일광욕을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 햇볕을 충분히 쬐므로 해서 그 털갈이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겨울에 났던 털을 빨리 말려가지고 털갈이를 하고 새로운 털이 나게끔 해서 다음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뭐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먹이를 먹고 나서 충분히 소화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다 그 살이 찌게 되죠. 겨울에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방층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범들에게 이 햇빛을 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바위 모습입니다. 이 백령도에 있는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물범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범들은 그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기 전에, 물이 차 있을 때 바위에 살짝 몸만 얹어놓고 있다가 물이 빠지면 저절로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 힘센 놈들이 항상 제일 먼저
조금은 자리를 차지하고 힘이 약한 어린 개체나 늙은 개체들은 물가에 얕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입체 퍼즐을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물범을 만들어 보시고 전박이 물범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